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절로서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에 가보시면 먼저 시장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시장을 빨리 똑바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부 개입의 근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불안정 경쟁, 불확실성, 외부성, 공공재 이게 전부 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요인이고요. 이게 바로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를 시장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불안정 경쟁, 불확실성,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불안정 경쟁. 이게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연 독점 하에 비용 체감 산업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불확실성. 네, 요게 있습니다. 자,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재, 재화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부성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앞에 이게 수식어가 빠졌어요. 희소한 자원이 무수히 많이 있으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 희소한 자원이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예요.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2번 시장 실패로 인해서 자원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면 이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야. 왜곡이 됐다는 게.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 광의의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시장 실패가 또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기 변동 이런 것들 우리가 거시적인 시장 실패가 되고요.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는 주로 효율성만 얘기했는데 공평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장이 이 문제,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장 실패고 자, 이때 가만히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낫겠다. 개입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 타당성,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죠.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어. 근데 잘못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을 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돌팔이 의사거나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막 환자를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환자의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야. 잘못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흐름 이해 가시죠? 정부 실패 가능성 한번 볼게요. 1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규제를 도입하거나 조세라거나 조세는 보조금하고 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조세가 바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거니까. 네, 이걸 제공했을 때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요. 2번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정부 실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부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두 번째 우리가 본 게 정부 실패 가능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또 정부가 개입한다 해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니, 그러면 정부 실패는 왜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요거를 한번 봅니다. 발생 이유.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볼까요? 정부의 불안전성. 아, 그치. 아니, 정부가 정보에 대해서 이게 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불안전성. 가끔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잘못 개입해서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겠죠. 거기 볼까요? 1번. 민간 경제 주체들도 불안전한 정부하에서 최적화 행동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개입을 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한된 정보. 네, 요 정도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민간 부분의 반응의 변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민간이 이렇게 개입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본의 아니게 민간에서의 반응이 달라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민간의 반응이 예상하지 못하는 거야. 반응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생적 외부 효과 이렇게 했습니다. 1번 볼까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데 민간 부분의 반응이 변화한다면 의도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움직이는 타겟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결과가 발생했어요. 2번 다음 페이지. 민간 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예견을 하고 거시경제학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부작용의 파생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3번 시차의 가변성. 그렇지. 이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타임 렉이 정책에 따른 시차가 발생합니다. 타임 렉이 발생합니다. 정책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 세무사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힘든 게 공부를 했으면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면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맛도 있으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빡세게 공부 더 해도 그냥 실력이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언제 올라갈지 그것도 알기 어렵고 등등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차가 가변적이면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차가 늦게 나타나는 거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이게 있죠. 자, 이게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과정이 여기 개입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해. 근데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타협의 주고받기식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 보면 이거 저거 야합이라 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타협이지만 그러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관료들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인데 이 관료들의 행태, 우리 공공선택 이론에서 한번 볼 거야. 근데 관료들의 행태가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지. 1번 볼까요?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관료에 의해서 수립되고 집행되는데 이 관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복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 자기가 속한 부서의 예산 극대화라든가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은 국민 전체의 사회후생 극대화 이거와는 거리가 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참고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로만 보세요. 지대 추구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관료의 행동, 여러 가지 지대라는 정치인들 등등 거기서 나오는데 행정학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지대라는 게 약간 쉽게 얘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얻게 되는 불로소득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땅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보다 뭔가 공급이 제한돼서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자, 기업들이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거나 뇌물을 부정부패긴 하죠. 각종 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료들이 복잡한 규정, 밑줄 치세요. 복잡한 규정을 만들거나 부서의 예산 확대를 위해서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도 다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그러고요. 자, 관료주의 병폐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레드테이프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지침이 되는 규정을 묶는 노끈에서 빨간색 노끈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관례가 없으면 선례가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이 앞뒤가 꽉 막힌 어떤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직성을 초래하는 이게 나름대로 관료주의에서 처음엔 좋았었는데 너무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에 얽매이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게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자꾸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일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관료들이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획 이론은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스티글러가 얘기했는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규제를 받는 기관이나 집단에 포획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를 얘를 해야 되는데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할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형사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들도 이렇게 맨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막 영화 보면 막 뒤통수 탁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또 왔냐? 막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세요 형사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마약이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형사들도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있었던 옛날에 자기가 이제 감옥에 막 얘를 집어넣게 되면서 또 정이 드나 봐. 그래가지고 얘한테 뭔가 주고받기 식으로 정보를 얻는 약간 그런 경우가 바로 포획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깍두기나 이런 애들이 형사님 저요 제가 이런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저도 요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지. 그럼 이제 그래? 내가 이거 받을 테니까 너 위해서 내가 요거 해줄게. 약간 오히려 뭐 이상한 관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시험 문제는 뭐 나오기는 그래요. 아무튼 이익단체나 아니면 로비스트와 관련된 지대충후 행위와 관련한 그런 표현들, 관료주의적 표현들, 포획 이론까지 해가지고 정부 실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 차선의 이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차선의 이론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고요. 그냥 본문 속에 숨겨져서 나오긴 하는데 자, 차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컨드 베스트를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퍼스트 베스트인 최선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선택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세컨드 베스트인 차선을 선택하는 게 낫고요. 차선도 안 되면 서드 베스트라고 해야 되나? 차차선 이렇게 있어요. 순서가. 아니 우리가 플랜 A부터 플랜 B, 플랜 C 뭐 이렇게 등등등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뉘앙스는 약간 그런 거야. 최선의 안건이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 세컨드 베스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차선일까? 차선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에요. 표현이 좀 말장난 같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신문의 헤드라인에 차선일까? 네가 선택한 게 진짜 차선일까? 라고 의문을 품는 게 차선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개념 볼까요? 자원 배분의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 밑줄 치세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니까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고를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n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가 최선의 상태야. 충족. 근데 세컨 베스트는요. n가지를 이게 뭐 10가지라 하면 10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면 야 그러면 9가지를 충족한 게 8가지를 충족한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조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n-1가지를 충족한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차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차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입니다. 자, 요거는 좀 뒤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야. 뭐 독점과 외부성이 동시에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등등등 해서 뒤에 나오긴 할 겁니다. 뭐 부가세랑 소득세, 법인세가 있을 때 세 가지를 다 개혁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다 개혁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갈게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설명을 살짝 보시면 개념 1.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개의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현재는 n개 조건 중에서 k개가 충족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k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3가지가 충족 안 됐을 때 그러면 2가지라도 충족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충족되는 개수가 더 많다 해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2번 나와 있죠. 각종 정책으로 K개 중에서 일부 효율성 조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된다 해서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그거 체크하세요.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색깔 나와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 체크해 보시죠. 한 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가급적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차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차선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3번 나와 있는 것처럼 K개 여러 가지 시장이 독점 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때 블라블라 있는데 우리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얘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예. 자,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J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생산 가능 곡선이 P, P,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약 조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쭉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 안에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 선택은 거기 2점 있죠? 이렇게 사회 무차별 곡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점이 최선의 상태야. 2점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 first be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오셨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이러한 제약 조건이 발생해서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여러분 A점은 어떻게 돼? 사회 무차별 곡선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효율성은 충족해. 왜냐하면 효용 가능 여기 보시면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 뭘 뜻해요? 우리 공평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산 가능 곡선이 바로 효율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A점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효율성, 생산 가능 곡선 상엔 있으니까 효율성은 충족하고 있어요.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따라오셨죠? 둘 다 충족시켜야 최적인데 하나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B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B는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벗어났으니까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무차별 곡선 상에서도 이탈됐으니까 공평성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케이? 둘 다 망가졌기 때문에 B가 최악이고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더 갖추게 되면 A가 B보다 낫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선택점이 얘가 날아가는 거야.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여기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갔어.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영역이 요 안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A가 B보다 훨씬 더 선호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세컨 베스트로 볼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후생이 오히려 B가 더 크다고. 얘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차선의 이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차선이 아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입니다. 따라오셨죠? 그게 2번, 3번, 4번 그 얘기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자, B점은 생산 가능 곡선 PPC 내부에 있으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했고요. 생산의 효율적인 PPC 상에는 A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보다는 얘는 효율성이 충족됐잖아. 그거보다 후생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히려 한 가지씩 개선되는 것보다 다 망가지는 게 오히려 더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사점 정도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정부 정책을 통해서 모든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제약 조건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얀 색깔 점선되어 있는 부분이 날아갔죠. 자, 그랬을 때 일부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된다 해서 사회효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자, 여기서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뭔가를 개선을 해 나갈 때 점진적인 뭔가 개선, 개혁 이런 거요. 이거는 이 차선의 이론에 따랐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앞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갈게. 안 돼요, 안 돼. 하려면 싹 일거에 뭔가 개혁을 싹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제도 개혁은 오히려 추진 과정에서 사회효생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차선의 이론은 정부가 어떤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화살표 나와 있는 빨간 색깔은 조세 파트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을 봤습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망가져 있으면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요. 시험 대비로서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요거를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같이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거의 다 틀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게 진짜 그 차선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